네, 안녕하세요. 한류와 언어 4주 2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그 1차시 수업에서 이제 엘빈 토플러의 문화 소비자라든지 또 이러면서 프로슈머, 생비자 그런 개념을 파악을 하면서 어떤 대중문화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뉴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대중문화의 속성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PPT 자료 8쪽, 네, 우리가 7쪽까지 봤기 때문에 8쪽 미디어와 대중문화. 이제 우리가 앞서 1차시 수업에서 미디어의 그 혁명이라고 부를 만한 미디어의 변화가 결과적으로 대중문화의 어떤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게 되었음을 이제 배웠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 그래서 고전적인 미디어는 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떤 그런 문화 콘텐츠를 향유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배우는 것은 조금 이전의 단계의 얘기들이에요. 요즘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그 어떤 그 미디어 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소통, 생산자와 소비자, 또 컨텐츠의 고정값의 변화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 더 큰 혁명의 시기이기도 하죠. 일단 이제 그 우리 8쪽에 뭐랄까요, 이제 2000년 초반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정리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와 대중문화에서 가장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미디어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과거의 시기에 이제 문자가 없던 시기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당연히 문자가 없으면 책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전형적인 컨텐츠를 갖고 있는 그런 문화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원시 종합예술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원시 종합예술에는 그 속에 어떤 그 뭐랄까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행위와 또 어떤 그런 문화적인 행위가 사실 구별되지 않는 그런 면들도 있었죠. 그래서 점성술사가 예술가이기도 하고,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속성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샤머니즘 중에 하나인 무당의 굿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옛날에 이제 풍년을 기원하는 혹은 기우제 같은 굿판을 벌이면 그때 뭘 해요? 사실 이 굿이 종교적인 행위이면서 춤이고 노래고 또 먹는, 그러니까 굉장히 종합적인 일종의 문화적 행위, 이제 종교적인 행위로 바라보지 않으면 문화적인 행위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그래서 경계선이 없는 거죠. 경계선이 없는데 이후 이제 그 근대화를 거치면서는 장르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드러나죠. 그쵸? 지금도 우리가 아직도 그 장르의 개념이 굉장히 강력해서 한류에서도 K-팝이다, K-드라마다, 아니면 K-무비다 등등 이런 식으로 장르적 개념으로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하게 되지요. 네. 일단 다시 돌아와서 가장 고전적이고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문화의 전파가 좀 더 대중성을 갖게 되는 것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17세기 이후 이제 재미있는 것은 프랑스의 금서 유통이 오히려 사상의 자유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킨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아주 8, 90년대는 꼭 읽어야 한 필독서였고, 독서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시온 코넬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세대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007 본드 시리즈, 제임스 본드로 나왔던 그런 영화 배우가 역시 영화화되어서 굉장히 이제 큰 인기도 끌었던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금서와 관련되는 그런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도원에서 수도승들이 연쇄적으로 죽어나가니까 그것을 밝히러 온 게 이제 시온 코넬이에요. 시온 코넬인데 찾아보니까 책 한 권이었고, 이제 수도 원장이 결국 범인이었고, 살해의 방법은 그 금서의 책에 독을 묻혀서 그 책을 넘기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 왜 보면, 글쎄 요즘들은 선생님 세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선생님 세대라 엄마 아빠도 책 보기보다는 TV 보시거나 핸드폰 보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큰데, 옛날에 어른들을 보면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 이렇게 침을 묻혀서 이렇게 책을 넘겨요. 그럼 아우 싫어 더러워 뭐 이런, 혹시 그런 장면 여러분들은 잘 아는데 나이가 들면 손가락이 이제 건조해지니까 이제 잘 안 넘어가니까 그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금서에 독을 묻혀서 이거를 이제 넘기는 과정에서 침을 묻히고 넘기고 하다가 죽어 나가게 되는 그런 것을, 사실은 이제 추리물이고 추론물이고 이제 그 살해 과정을, 연쇄살인의 과정을 밝혀 나가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죽어 나간 그 이유가 뭐냐면, 수도승들이 어떤 읽어서는 안 되는 어떤 책을 계속 읽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론입니다. 뭔 일이래, 그걸 읽으면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시기에는 중세 수도원이 지배하는 그 사회는,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잘 안 배웠다 하더라도 중세 신권 사회가 그 이제 로마 카톨릭 그 이제 교회가 이제 유럽 전역을 지배해서 말하자면 그 유럽의 그 구조는 그렇거든요. 이제 수도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수도원의 종교적 배경에 또 뭐 그 영주의 성이 있고, 주변에 이제 농노가 살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모두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자, 여기에 언어와 문화와 그리고 지금 말하는 미디어가 함께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피상적으로 읽으면 추리물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작가는 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자, 라틴어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글 성경 읽고 있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당연하지 않는 것이, 과거에는 라틴어 성경이었고,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는 루터의 종교개혁은 자국어인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였어요. 그 이후로 모든 성경들이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기에 이르렀죠. 라틴어 성경이 뭐가 문제냐? 라틴어는 이제 로마 제국의 멸망과 함께 dead language, 사어가 됐어요. 우리 만주어 얘기하면서 또 사어, 죽은 언어가 된 거예요. 자, 만주어는 사라졌지만 만주 문자 남아 있거든요. 자, 거란족 사라졌지만 거란 문자도 남아 있고, 돌궐족도 사라졌지만 돌궐 문자는 남아 있어요. 몽골 사람들은 오늘날 파스파 문자 쓰진 않지만 파스파 문자가 남아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문자의 기록은 남아 있고, 사람들은 그걸 말하는 구어 화자들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느 날 뭐 인구 절벽과 뭐 문화 절벽을 겹쳐서 뭐 한민족이 DNA가 막 섞여 버린다. 한국 민족은 없어서도 한글의 기록물들은 남겠죠. 이런 것들을 문자, 그리고 그 문자로 씌어진 문헌들이 남는 그런 경우들은 많은데, 이제 이런, 간단히 말하면 말해지지 않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어잖아요. 죽은 언어잖아요. 그런데 중세에는 신권사회, 신이 중심인 사회인데,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성경에 쓰여진 언어는 라틴어. 근데 그 라틴어는 dead language, 구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라틴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소위 말해서 몽크 계급, 소위 말해서 종교 계급, 그 승려들. 그러니까 이제 그 몽크를 승려로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뭐 불교의 스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계급, 수도승, 이 승도 승려예요. 네. 수도승의 그 계급들만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신의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건 뭘까요? 사실 경전 전파가 가장 종교에서는 이제 직접적이고 올바른, 경전을 읽고 스스로 감화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라틴어를 읽을 수 없어요. 농노는 무식하고 교육을 배우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야말로 어찌 보면 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이제 그 뭐랄까, 농노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언어를 통해서 수도승을 통해서만 신의 말씀을 듣게 되고 뭐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문화도 당연히 중세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신을 중심으로 하는 그 유럽의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문화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국어가
그 각각의 나라들에서 말하자면 독일어면 독일어, 프랑스어면 프랑스어, 자국의 언어가 아닌 신의 나라인데 신권사회인데 자국의 언어로는 말할 수 없는 성경. 네, 그 어떤 그 중세 사회의 권력 구조와 문화의 패턴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니까 루터가 자국어로 이제 그 성경을 번역한 것이 굉장히 큰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이제 그 뭐 3대 그 저기 기성 종교라고 해서 뭐 기독교, 그 다음에 뭐 저기 가톨릭, 그 다음에 불교가 있어요. 근데 불교는 흔히 기층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삼국시대 초입 정도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기층 종교잖아요. 혹시 불교 교리 잘 아는 거 없죠? 잘 아는 거 없죠? 왜 그러냐면 경전 전파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여러분 혹시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마술의 주문? 아브라카다브라 같은 걸까요? 아니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는 반야신경의 첫 구절인가 산스크리트어예요. 원래 불교 경전은 산스크리트, 그들 당시에 원래 언어로 쓰여졌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수천 년 동안 한국 민족의 문화적인 배경이 되었어도, 한국의 문화적 배경이었어도 경전 전파가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세종이 한글을 만든 이후 굉장히 많은 이제 경전들이 번역되었지만 이후에 기본적으로 숭유억불 정책을 갖고 있는 조선이다 보니까 유교 경전들이 더 중요시 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기층 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교 용어들이 이런 건 있지만 교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없죠. 상대적으로 개신교와 카톨릭은 경전 전파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 경전 전파가 가능했던 것이죠. 이래서 종교, 문화, 언어는 이렇게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 손엔 코란을, 한 손엔 칼을. 그렇게 어떻게 했죠? 죽을래 믿을래. 네, 이런 방식으로 또 이제 경전을 전파하고 종교를 전파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다시 이렇게 배경 얘기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17세기 이후에 프랑스의 금서 유통이 오히려 사상의 자유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켰다. 이게 참 재미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 장미의 이름에서도 읽지 말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 희극론.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그쵸?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가 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희극이라니, 그 당시 중세에는 굉장히 이렇게 암울하고 어두운 분위기로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 이제 신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했던 금서인데, 그런데 수도승들이 그렇게 읽고자 하는 거야. 뭘까요? 인간에 내재된 지적 갈망과 호기심이죠. 왜 읽지 말라 그러지? 왜 하지 말라 그러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이 금서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뿌띠 부르주아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왜 이들에게 수탈을 당해야 되느냐, 귀족과 어떤 그런 몽크 계급에 이제 소위 말해서 종교적인 계층들에게 왜 우리가 착취를 당해야 되냐, 이렇게 소시민 의식이 발발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지금으로 생각하는 그런 미디어, 이렇게 암암리에 퍼져나가는,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와 콘텐츠의 중요성, 그에 영향받은 인간의 실천과 참여의 중요성. 네, 이제 우리가 앞서 운동권 문화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뭐 동아리가 학교에서 승인해 주느냐, 뭐 승인하지 않느냐, 그래서 승인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냐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동아리를 서클이라고 불렀어요. 뭐 동아리란 말이 서클, 그 동그랗다는 의미에서 나온 고유어거든요. 학생들이 만든 고유어예요. 자, 그래서 서클이라고 하는데 언더서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언더서클은 뭐냐면 사상서를 읽는, 그럼 여러분 표현대로 동아리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권 학생들이 이제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든지 뭐 역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특히 역사서들을 많이 읽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역사적인 인식이 시민의식과 어떤 그런 봉건과 어떤 그런 부정부패, 그러니까 군사 독재에 항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의 유통되는 그런 정보와 콘텐츠에 따라서 인간의 실천,
의지가 만들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언론 영상학과나 이런 쪽이 이제 늦게 만들어진 학과이지만 인기가 있는 것들도 사실 이런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과거에도 역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현대사회는 이제 더 뭐 어마어마해졌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이 긍정적인 기능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부정적인 기능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들 옛날에는 TV를 바보상자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엄마들이 야 핸드폰 보느니 스마트폰 보고 게임하고 막 그런 거 유튜브 보고 뭐 그러느니 차라리 TV를 봐 이런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TV를 바보상자라고 했거든요. 이제 이게 바보상자로 보인 이유는 뭐 이제 아무래도 그 컨텐츠들이 고급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있죠. 네.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이나 아나 향후 이런 어떤 미디어의 순적 기능이 좀 더 강화되고 더 강력한 권력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여론을 올바르게 반영한다면 더 좋은 순기능이 되겠죠. 호도한다면 역기능이 되겠지만, 네. 그 다음에 미디어 혁명이라는, 그러니까 뉴미디어와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했던 얘기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 이제 드디어 90년대는 단순한 TV나 라디오보다, TV나 라디오도 미디어 혁명이라고 했잖아요. 각종 매체들이 등장해서 오늘날에는 뭐 오버더탑 OTT 서비스 굉장히 발달했고, 뭐 유튜브라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매체들, 뭐 틱톡, 뭐 솔직히 이제 뭐 이런 거는 선생님이 써보질 않았기 때문에 온갖 매체들이 나오고 있죠. 비슷한 유형의 것들도 있고 새로운 유형의 것들도 있고, 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네, 지금 우리 9쪽을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단락, 뉴미디어의 낙관론을 펴는 학자들은 다량의 정보로 인해 삶의 내용이 풍부해진다. 분명히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있는데, 반면 이 비관론을 펴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뭐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실업,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 독점과 편중, 문화 종속, 뭐 이런 여러 가지, 극단적으로는 사회 해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의 면이 다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글쎄요, 이제 가장 예를 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의 독점과 편중.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떤 사회 계층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 뭐 노트북, 데스크탑, 뭐 온갖,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넷플릭스를 신청할 수 있는 경제력, 뭐 여러 가지, 또 케이블 TV를 이런 어떤 아동과 정말 그 TV 하나만 보고 있고 컴퓨터도 없는 이런 아동, 당장 지금 요새 이런 원격 교육에서 굉장히 그런 어떤 정보의 뭐랄까 평등에서 소외되는 그런 계층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들 같고요. 그런 것을 이제 그 문화 지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정보 공유가 되지 못해서 이제 어떤 정보의 공유에서 지체가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문화 종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문화는 뭐 어찌되었건 간에 좀 더 강력한 것에서 그래서 한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구의 정말 기존의 대중문화 산업의 메카라고 했던 그런 영미문화권을 한류가 이렇게 어느 정도 잠식하고 있다는 것은 한류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사실은 부정할 수는 없어요. 사실 우리는 영미문화에 문화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가 사실은 거기서 모방 창조하여 재전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우리가 지금 한국 대중문화 역사를 보면 우리는 분명히 영미문화에 종속되어 있었고 그것을 다시 재전송하는, 안 그러면 뭐 방탄소년단이 뭐 그래미에 뭐 그렇게 목을 맬 이유가 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아랍 문화권에서는 그래미던 말던 별 관심도 없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랍 문화권은 어떤 고유의, 여러분 인도가 한류가 잘 안 통해요. 그러니까 가장 아시아권에서 한류가 가장 안 통하는 나라가 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BTS가 반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라고 해요. 여러분 발리우드라는 말 들어봤죠? 발리우드. 그래서 가끔 뭐 선생님이 제일 재밌게 봤던 인도 영화는 세월간이 뭐 이런 거, 아마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 텐데,
이거는 인도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어떤 자기들 스타일의 그 문화에 영미 문화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사실 한류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영미 문화에 사실 이렇게 뭔가 입맛이 맞지 않았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긍정 부정의 면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쪽에 마지막 단락에 보면 뭐 순기능이 역기능이 되기도 한다. 유선 방송은 획일화되던 대중문화를 다양한 채널로 충족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3대 방송밖에 없을 때, 처음에는 2개밖에 없었잖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 뉴스 틀어보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죠? 네. 선생님이 8시부터 10시까지 뉴스를 틀어놓는 속성이 좀 있는데 다 똑같아요. 내가 왜 틀어놓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케이블 채널이 오면 TV조선 얘기 들어보는 거랑 JTBC 들어보는 거랑 또 MBN 들어보는 거랑 YTN 연합통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쪽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참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유선 케이블을 못 보는 사람들은 공중파의 어떤 그 뉴스 정보에만 이제 그 정보만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순기능이 역기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정보의 양극화, 독점 현상, 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보가 너무 많아서 가치관의 판단이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유튜브 채널이 알고리즘이 있어서 선생님도 처음에 유튜브 영상을 접했을 때 개고양이 영상만 있는 줄 알았어요. 계속 개고양이 영상만 보는 거예요. 이제 지금이 아니지 잘 알죠. 근데 간단히 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연세가 70 이상 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유튜브를 많이 보신다고 해요. 뭐 그렇게 크게 컴퓨터보다 훨씬 더 터치 몇 번만 하시는 게 익숙해진다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치적인 성향이 보수적인 분이다,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계속 그런 영상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의 정서가 다 그쪽으로 쏠려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든가, 반대 보면 또 반대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의료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도 사실은 걸러지지 않는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 그걸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은 의심하지 않고 접근을 해서 문제가 생긴다든가,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 이게 참 아동용 영상입니다. 제작할 때 선생님도 지금 영상을 제작할 때 아동용 영상이 아닙니다 라고 하지만 이게 이런 분류만으로는 어린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영상에 접근을 하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점들을 10쪽에서도 뭐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또 그 다음에 문화 지체,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cultural lag라고 해서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문화의 어떤 그런 양극화, 이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사회의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뭐랄까요, 기회균등에서 철저히 소외되게끔 하는 너무너무 슬픈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원격 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 원격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이게 지금 강의 이렇게 틀어놓고 PPT 보고 되게 짜증나죠? 사실 뭐 이게 굉장히 집중해서, 특히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라고 하는 거는 자기 관리가 굉장히 해야 돼요. 자기 관리가.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공부한다는 거. 초등학생이 될까요? 초등학생은 집중력도 떨어지는데 어른도 집중력이 30분인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실험 문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자동화 문제가 요즘 햄버거 가게면 키오스크라고 하죠. 키오스크 맞나? 선생님 하물며 선생님도 틱틱틱틱 쓰고 있어요. 커피 전문점 같은 데 가서도. 그러면 과거에 여기서 알바를 했던 그런 인력들은 이제 이런 문제들, 기술혁명과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회적 기능은 인간의 외소화, 그리고 인간성의 상실. 그렇죠. 이게 과연 결국 이게 어떤 그
기계적인 편리함들, 이런 미디어의 편리함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론적인 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대중문화의 생비자. 네, 드디어 이제 팬덤 얘기를 하겠습니다. 팬덤. 네.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팬덤이 이제 아미라고 하죠. 내가 그걸 기억을 했었는데 선생님도 몰랐는데 A.R.M.Y. 그 아브리비에이션이라고 하죠. 선생님 이제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약어.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NIPD 이거랑 같아요. N.I.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점을 찍으면 약자인데 이제 아미도 그게 약자래요. 그래서 원래 군대가 아닌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또 군대고 뭐 여러 가지 뭐 그걸 이름을 팬덤의 이름, 팬클럽의 이름을 말할 때 뭐 고민을 했을 것 같긴 해요. 원래 방탄이었으니까. 어찌되었건 간에 이제 거대한 그야말로 뭐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뭐 보니까 이 양반들이 그 인구 센서스처럼 그 팬덤이 거대하니까 아미 센서스라고 해가지고 어떤 나라에 아미가 몇 명 있고 뭐 참 그 팬들의 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선생님도 초반에 이렇게 나도 한때는 굉장히 이제 듀란을 좋아했던 팬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누구나 어린 시절에 이런 일종의 뭐 팬덤에 막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그러지 않더라도 특히 청소년 시기에 뭐 그런 좋아했던 팬이 없는 사람은 없죠. 어떤 종목이든 어떤 장르든 간에. 근데 이제 이 팬덤의 역할이 아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팬이 스타를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자, 일단 팬덤의 개념은 뭐냐면 11쪽을 같이 보시면 11쪽을 같이 보시면 팬과 영지라는 뜻을 그리고 덤의 합성어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의미는 뭐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팬이라는 의미가 영어 단어로 치면 광신자, 열광자. 그래서 이제 라틴어인 파나티쿠스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종교적인 종교의 헌신적인 그런 사람의 의미가 아니었을까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또 이런 대중문화 팬덤들은 약간 또 반종교적인 속성도 있다 보니 아니다. 이건 그런 게 아니라 광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팬시에서 유래한 것이다. 애호가들, 호사가들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그 어원을 떠나서 팬덤은 지금 대중문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엘빈 토플러가 말했던 바로 이제 프로슈머, 생비자의 개념에 아주 적합한 존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2쪽으로 가시면 뭐 팬덤을 뭐 굳이 그러니까 팬과 팬덤은 달라요. 팬과 팬클럽과 팬덤은 달라요. 팬덤은 일종의 문화적 현상이에요. 팬덤이라는 말은. 그래서 어떤 인물이나 분야에 편향된 아주 그러니까 집중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보다시피 편향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약간 이 팬덤이 아주 긍정적인 개념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미라 하더라도 광신이라는 의미는 바람직한 그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올바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문화가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문화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팬덤 문화 이렇게. 그래서 나쁜 점들은 여러 가지 일어나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기성용 선수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댓글 첫 페이지는 꼭 보는데 이제 아무래도 성폭력과 관련된 거라 좀 관심이 있어서 조금 봤더니 이제 막 옹호하는 팀, 막 반론을, 그러니까 옹호하는 팀은 이제 기성용 선수의 팬이겠죠.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팬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간혹 반대 의견들은 비록 팬이라도 잘잘못을 따져야 된다 등등 우리가 아이돌 스타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팬덤과 그렇지 않은 이제 네티즌들 사이에 설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위 문화, 이제 그 팬덤 현상이라 하나의 문화의 하위 문화로 이제 낮은 문화라는 뜻이 아니라 문화적 현상의 여러 가지 문화적 현상 중에 한 하위 문화로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나라의 그 이제 최초의 팬클럽에서 듀란을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 비틀스 이제 팬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때 얘기했지만 한국 그 대중 스타의 팬덤은 조용필의 오빠 부대가, 그러니까 오빠 부대라는 말이 이때 처음 생겼어요. 용필이 오빠. 네, 이러면서 80년대 초 등장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여러분들이 아는 이제 여러분 세대, 나에게는 마지막 대중 스타라 할 수 있는, 네, 대중 스타일 수 있는, 내가 직접 CD를 사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던, 나한테는 오빠는 아니지만 이제 나보다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그 마지막 이제 서태지였어요. 1990년대 이제 초반이죠. 95년 이전. 그래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문화 대통령이다. 이렇게 되고 그 가사나 이런 것들이 단순한 사랑 얘기도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사회 파급력이 있는 그리고 댄스 가수 이렇게 그런 가수를 폄하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러면서 팬덤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굉장히 지금 어떤 가수가 나오면 인기 있는 가수들, 특히 이제 대형 기획사에서는 팬덤 딱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초기 한국 팬덤의 활약을 보면 팬덤을 일단 워너비 혹은 그루피라고도 이제 불러서 초기에는 이제 맨 처음에는 사실 이 팬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막 우리 오빠 왜 건드려요? 막 이렇게 어떤 이렇게 좀 철없는 젊은 여자애들 그런 이미지가 사실 부모님들 세대는 아직도 그렇게 보기도 하지요.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서 서태지 팬클럽이 음악 소비자 운동이라 해서 사전 심의제 폐지 운동을 벌입니다. 일종의 사회 운동이죠. 그러니까 검열 문화에 대해서 반기를 든 거예요. 팬클럽이. 이거는 굉장히 뭘까요? 그 팬클럽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을 한 거죠. 그 당시로서는. 그래서 시대유감이 아주 좋은 노래였는데 이제 시대유감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미 느낌이 팍 오죠. 그래서 사전 심의를 거치게 되고 가사가 막 삭제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티스트의 고유한 작품인데 건드리는 거예요. 비전문가가, 예를 들면 국어학자 들어가고 무슨 누구 행정가가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 제도, 사전심의 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팬클럽 중 서태지 팬클럽 워낙 따로따로 많아서 태지마니와 또 이승환 알고 있죠. 그 다음 조용필, G.O.D 이들이 모여서 이제 이러한 사전심의제 폐지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외국의 팬덤들, 우리가 이렇게 다 이런 것도 찾아보면 엄청 재밌기는 하겠지만, 서구에서의 그 팬덤 문화는 일단은 스포츠 스타에서부터, 이제 아마 다음 차시에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스포츠 스타에서 시작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셜록 홈즈의 팬덤, 재밌죠. 사실 작품 속 허구의 인물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만화 주인공에 대해서 이제 팬덤을 갖게 되기도 하죠. 어렸을 때 좋아했던 선생님 세대라고 하면 캔디라든지 베르사유의 장미의 오스카라든지, 팬덤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모여서 막 사진 모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도 일종의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미국에서 큰 영향을 미쳤던 TV 시리즈, 나중에 영화화 되기도 했어요. 스타트렉 팬덤. 선생님도 어릴 때 봤어요. 외화로 들어왔을 때. 그리고 스타워즈. 네, 선생님도 이 스타워즈 마니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공감하는 해리포터. 그리고 또 마블의 스타들. 네, 그러니까 이제 영화나 이제 그 초기 팬덤은 어떤 스타 이후에 나오는 것이 이제 마돈나라든지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대 팬덤을 만들게 되기 이전에는 좀 이렇게 뜻밖이죠. 네, 영화라든지 만화라든지.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 팬덤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인데, 일본 애니메이션 팬덤은 여기 보다시피 막 서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기가 힘들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어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번역을 해서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 망가를. 그래서 그 일본 애니메이션 팬덤에서 한 팬서브 활동이 K-팝에서 이제
펜 번역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펜 번역가의 전신과 같은 거예요. 너무나 적극적으로 이거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일본어 하는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막 번역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2차 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3차 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